시어머니 주제에 상관하지 마세요. 그 순간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제 뺨을 때렸어요. 저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지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간 일하며 아껴서 모은 전 재산 3억 원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집 앞에서 일주일째 기다리며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 3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가족이 이렇게 발악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반항하고 말썽을 부릴 때도 우리 아들은 항상 엄마 고생 많으세요. 말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오직 아들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초등학교 교사로 30년간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고 아껴서 모은 전 재산 3억 원도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인연이 생겼구나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정말 공손한 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 인상 깊었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며 또렷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낮고 침착해서 한결 편안하게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혼자 자라서 조금 서툰 면이 있을 텐데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하고 웃으며 대답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오래도록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다른 마찰 없이 잘 지나갔어요. 저는 일부러 간섭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며느리도 예의를 지키며 저를 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마음은 참 따뜻하고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하객들 앞에서도 저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말투도 어색했고 통화 중간중간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을 아꼈습니다. 엄마 저 좀 바빠서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전엔 1시간도 넘게 통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를 끊곤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도 조금씩 어긋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자주 뵙고 싶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제가 만나자고 하면 이번 주엔 일정이 있어서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며 자꾸 미루기만 했어요. 저는 신혼초라 적응하느라 바쁠 거라 생각하고 굳이 억지로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참견하거나 부담 주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며 조심스레 지켜보는 정도로 지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공기가 1년쯤 이어졌을 무렵 저는 결국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고 미역국을 끓여 가지고 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미역국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따라와서 제 팔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세요. 저는 이미 다 끓여왔는데 금방 데워서 먹으면 되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싫다고 하잖아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오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시려고 해요.
저희끼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말 안 들으시고요. 엄마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 승진 축하해 주려고 온 건데 간섭이라니요? 내가 내 아들 승진 축하해 주는 게 간섭이야?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우리 살림에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혼자 아들 키운 제가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만 와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네가 뭔데 내 엄마한테 그래? 그래도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오빠, 나는 그냥 어머니가 말도 없이 갖고 오셔서 힘들어. 그리고 우리를 너무 간섭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병이 날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영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계속 오는 거예요?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아들아,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뺨을 손으로 만지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 저를 때린 거였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뭘 한 거야? 엄마,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와이프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이고 저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가세요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뺨에는 아들의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30년간 제가 키운 아들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만큼 집안도 새롭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화야,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마지막 글을 읽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지금까지 모아온 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연히 이 돈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를 때린 아들에게 왜 이 돈을 줘야 하나요? 그때 예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 이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자. 며칠 후 저는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억 정도 기부를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했고 저는 기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금액을 기부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뺨을 때린 일 이후로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기부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저한테 물려주려던 거 아니었어요? 내 돈 내가 어디다 쓰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엄마, 너는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 말에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둘 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죄송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들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날 너무 무례했어요. 며느리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기부 얘기인데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응. 이미 절차도 다 밟았어. 하지만 엄마, 그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나중에 손자들 교육비도 있고. 손자? 너희가 낳을 아이 말하는 거야? 네, 그렇죠. 어머니 손자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손자 타령이네요. 내가 언제 손주 보게 해달라고 했어? 너희는 나 필요 없다며?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연기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욕한 일, 아들이 제 뺨을 때린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집에 돌아와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저를 때린 후 찍은 뺨 사진, 이웃들의 증언, 심지어 아들 집 앞 CCTV 영상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유언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요. 유언장에는 특별한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 결정은 온전히 제 의지로 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이니까 들어보자 싶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저 반성했어요. 그날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의 본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엄마,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 뺨을 때려? 아들은 할 말을 못 찾더군요.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은 씁쓸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며느리 부모님까지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어머님도 잘못이 있으시잖아요. 신혼부부 집에 자꾸 찾아가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들 걱정해서 찾아간 게 잘못이에요? 어머니, 저 정말 임신했어요. 병원 진단서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언제 손자 필요하다고 했어? 너희는 나 필요 없다며? 나도 너희 필요 없어. 그때 며느리가 포기한 듯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 안 넘어오네. 이 정도 했으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참업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네. 이 정도 눈물 연기, 임신까지 했으면 마음이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다 연기였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아버지까지 쫓아낸 후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장학재단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 기부금으로 현재 1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였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나를 때렸어. 시어머니 주제라고 말한 며느리를 두둔하면서 말이야. 여보,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야. 그냥 박정아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서 말이야. 며칠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친절한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박정아 할머니였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기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복지관 선생님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오는 날만 기다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69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기록하고 싶어서.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다. 가끔 궁금하긴 해. 하지만 후회는 안 된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30년간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 박정아로 살고 있다. 이상하게도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사랑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에게 남은 시간을 오롯이 저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내린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믿었고 모든 것을 내어주던 가족이 알고 보니 가장 큰 상처를 남겨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었다면 잔잔한 위로를 드리기 위해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나온 인생보다 앞으로 보낼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울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